사랑은요, 그 사람 서로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같이 받겠다라고 짊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다 무너집니다.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함 자체를 포기하지 마란 말이에요. 모든 존재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흔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딸과의 오랜 부딪힘을 견디다 못해 벗어나고파서 지난주 제가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쁜 행동으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딸 때문에요. 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딸의 통화와 문자를 저는 다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한결 편해집니다. 딸이 어린 시절 행복하지 못했고 힘들었던 기억을 자꾸 되새기며 자기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매일매일 죽고 싶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딸이 항상 막말까지 하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재환님.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이 엄마한테 엄마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엄마 때문에 매일 죽고 싶어. 그런 말을 엄마한테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결국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거든요. 딸과 엄마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잖아요. 근데 가장 원수 같은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딸에 대해서 딸이니까 사랑으로 안아주려고 했고 딸의 삶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에 딸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참았을 겁니다. 또 그것에 응해줬을 거예요. 근데 딸의 정신도 온전치 않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엄마한테 더 많은 걸 불만을 얘기하고 엄마한테 더 고통을 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랑은요, 사랑한다는 건, 진정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 서로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또는 부모님이 계셔요. 또는 자녀분이 계셔요. 근데 그 자녀분,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아파. 부모님이 아파. 그 병을 대신 아플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여러분이 대신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거 없어요. 그 고통은 오롯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겠다, 같이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같이 함께 끌어오잖아요? 내가 이걸 짊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다 무너집니다.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오히려 정신을 더 차리죠. 내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딸의 토로와 딸의 불만, 딸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니까 그 죽고 싶다라는 말에 이미 감정이 끌려가서 본인이 죽으려고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사 앞에서 보니까, 죽음 앞에서 보니까 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죽겠다고 하던 딸도 전화 차단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왜냐? 본인이 죽겠거든. 딸이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꾸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엄마가 이제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이 삶을 포기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린 거예요. 엄마가. 딸을 전화번호를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 엄마가 딸과 연락이나 소통을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를 지켜서. 근데 엄마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떤 딸에게 못한 것들 때문에 더욱더 애쓰고 딸의 편에 서서 도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딸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선택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가족이든 딸이든 그 누구와도 여러분 어떠한 경계를 세우셔야 돼요. 감정 알아차리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가족일수록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요. 왜냐? 가까울수록 더 믿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의지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편해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줘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고마움을 몰라요. 인간이 본래 그래요. 다시 한번 사연 한번 봅시다. 지적장애 자녀를 키우는 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딸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매일 죽고 싶다고 반복해서 호소를 했고, 어머니는 딸과 오랜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나쁜 행동을 했고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딸은 매번 죽고 싶다 해요. 그럼 어머니는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을 해치는 행동, 병원 치료까지 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딸이 잘못한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지적장애 아들 때문에 힘든 엄마가 이혼 후에 힘들어서 하루에 12번도 더 죽고 싶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조금 전에 생방송에. 그게 뭐 누구 잘못이에요? 지적장애 아들 잘못이에요? 이혼한 남편 잘못이에요? 아니면 하루에 12번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본인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과관계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은 이유가 왜 생기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원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 원인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잘못의 원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장애인 자식입니까? 이혼한 남편 때문입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딸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의 약한 심리 상태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가족 문제에서 가장 착각하는 게 한 사람의 가해자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모든 상황에서 가해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도 그렇고요. 인간 사회도 그렇고요. 어떤 잘못된 사람을 한 명을 만들려고 해요. 국제사회도 똑같아요. 이란이 어떻게 해서 미국이 어떻게 했다. 러시아가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매번 국제정세 보세요. 전쟁 나는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면 매번 기사 나오는 게 그래요.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폭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폭격을 했다. 이란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폭격을 했다. 항상 가해자를 찾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찾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가정에도 똑같고 국제사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른 한 사람을 가해자로 하면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항상 이걸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해요. 근데 우리 마음공부에서는 자타불이, 자타이려거든.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 그러고 남과 내가 하나라 그러거든. 그리고 마음공부에서는 인연법이라고 하고 연기법이라고 해요. 너희가 그걸수록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란이 있음으로써 미국이 일어나는 거고 미국이 있음으로써 이란이 또 전쟁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고 서로가 인연이 되고 있는 건데 가족관계나 국제정세에서는 그게 없어요. 언제나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걸 정당하게 방어하는 나라가 있다. 이게 뭐다? 가해자가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자가 생깁니다. 지금 가족 문제도 똑같아요. 내가 왜 12번을 하루에 죽고 싶어요? 본인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한번 따져보세요, 스스로가. 자, 그러면 딸이 가해자입니까? 엄마가 가해자입니까? 지금 딸한테,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가해자인 거예요. 어린 시절 엄마가 나에게 힘들게 했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가해자야.
딸이 너무나 나에게 괴롭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정도로 딸이 나에게 힘들게 했다. 똑같잖아요. 이란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먼저 공격했다. 또 미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란이 해역을 어떻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다. 러시아는 어떻게 했다. 매번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면 방송 보면. 근데 마음 공부는 이게 아니거든.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딸이 엄마를 너무 괴롭힌다. 엄마니까 끝까지 받아줘야 한다. 딸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지. 마음 공부는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마음 공부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해요? 이란과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종전이 안 돼요. 왜냐? 원인과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치기 싫어서 끝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왜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 동등한 피해자일 수도 있고 모두 동등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새벽 1시에 걸어가는데 매미가 인도에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잠시 내리고 비가 그친 상태에서 지렁이가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개미 수천 마리가 그 지렁이를 공격해요. 매미를 공격해요. 그러면 가해자는 누군가요? 개미인가요? 그러다가 매미가 막 몸부림을 쳐요. 쳐다가 개미 몇 마리를 막 이렇게 죽여요. 그러면 또 매미가 가해자인가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다만 인연이었다. 이 말로 끝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다만 인연이었다. 다만 인연이었다. 다만 인연인 거예요. 딸은 그냥 다만 내 인생의 인연이고 엄마는 내 인생의 그냥 인연일 뿐이에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야. 다만 인연 따라 생겨난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인연생기. 이걸 보는 게 우리 공부예요. 근데 여기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는 순간 이건 내려놓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딸과 엄마 또는 지적장애 자식과 나, 이혼한 남편 매번 그 굴레 속에서 돌아가요. 이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럼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내 마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까? 지적장애 된 자식이 다시 비장애인으로 지적장애가 사라집니까? 딸이 맨날 죽고 싶다 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하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사과하길 바랍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바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냥 딸은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이었다. 누가 옳고 그른가?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다만 인연이구나. 다만 나에게 찾아온 인연이구나.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스승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스승이 계신 곳에는 큰 범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범종이 금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범종이 버리기엔 아깝고 또 치기에는 소리가 나요. 안 좋은 소리가 나요. 징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범종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원래 여음이 길잖아요. 근데 그 범종은 이런 거예요. 왜냐? 깨졌거든. 그래서 그 범종을 그만 쳤으면 좋겠거든. 제자가 보는데. 근데 스승은 6시만 되면 그 범종을 치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자가 스승님 이제 금이 간 그 범종은 좀 이제 버리시고 우리가 좀 좋은 범종으로 바꾸시죠 라고 이렇게 스승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금이 간 범종도 인연에 따라 그 소리가 저렇게 된 건데, 모든 범종이 울려야 되고 좋은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은 어디서 왔느냐? 인연 따라 그 범종이 치지 못할 정도로 부서지고 그러지 않는 한 이 소리 또한 우리의 인연으로는 가치 있는 소리다. 금이 난 상태도 그 범종의 하나의 우리의 인생으로 따지면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장애인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장애인 자식을 범종 버리듯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자꾸 죽고 싶다, 나를 힘들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있나요? 살아가면서 고통이 오면 잠시 멀리하면 되지. 인연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연이잖아요. 이게 인연법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바꿔서 좋게 만들고 새 것으로 만들고 더 나은 것을 만든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격 잘 고쳐집니까?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도 좋은 글씨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가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함 자체를 결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대로 너무나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나는 상처가 없어야 되고 범종에 금이 가면 안 되고 소리가 완벽하게 길어야 되고, 이게 다 뭐다? 고정관념이에요. 모든 존재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흔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또한 우리는 보고 그것을 감사 안고 내가 챙기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적장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본인의 업장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벌을 받은 겁니까? 내 몸에 암이 와서 수술을 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망해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 자식이 있으면 이 장애인 자식을 스승으로 삼아 내가 마음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없으면 감사하겠지만 있는 것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수행자고, 내 몸에 암이 와서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병이 와서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 어떠한 배움을 주는지 본인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치료하고 수술을 하고 처방해 나가면, 그 또한 포항산매론에서 말씀하셨듯이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라 하셨듯이 나에게는 큰 가르침과 양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무대에 나가서 자꾸 불안하고 떨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 무대가 내 삶의 양약인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내 인생에 무서울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장애인 아들을 잘 챙기고 이혼은 했고 남편에게는 버려졌다 하고 힘든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알아차리고 이걸 극복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본인이 얼마나 강하고 삶의 위대한 존재인지 본인이 더 깨닫게 돼요. 수술을 2번 했던 3번 했던, 내 몸에 암이 있어서 발가락을 잘라내고 당뇨가 있고 신장병이 있고 병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이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이건 내 삶의 어떤 수행의 영역인가? 내가 들숨과 날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걸 체크하고 이걸 수행으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 딱 내면 저승사자가 여기 와도 호흡으로 알아차리고 왔군요. 갈 때가 됐나? 아직까지 내 호흡이 괜찮은데. 저승사자도 왔다가 아이고 이 사람 대단하네 라고 다음 시절 인연에 봅시다 하고 갑니다. 이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 어디에도 여러분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정진.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하루도 거르지만 말아요. 그게 정정진이에요.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3년 만이네요.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귀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명상가를 위한 365일 수행 인력 365가지의 수행법에 마음을 모아서 써봤습니다. 귀하게 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또 하나 이제 지금 댓글을 다셨는데 박경임님,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46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언어가 늦어서 검사를 했는데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아이 아빠는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더니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 키우는데 저 앞에서 아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는 아이한테 편하게 아빠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아빠는 양육비도 안 주고 하루라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신과 치료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 입원을 권했는데 저는 하루라도 아이 얼굴 안 보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희망을 주세요. 살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참 오늘 좀 내용이 여러분 무겁습니다. 내용이 무거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이 채널 자체가 병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보다가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보다가도 안 되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자연요법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종교에 의지해보기도 하고 점집에 가보기도 하고 굿도 해보기도 하고 바위에 피로 보기도 하고 부적도 서보고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 모두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오는 곳이 이곳이에요. 진짜 희한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다른 거 다 해봤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다른 거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우연찮게 검색하다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점 명상에 인연을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뭐 우연찮게 봉사하는 게 좋고 나눔하는 게 좋고 명상하는 게 좋고 취미처럼 이렇게 마음 공부를 그런 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소수의 분들은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유튜브에서 찾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 정신과 약을 먹고 우울증 약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고지혈증 때문에 힘든데 약을 섞어서 먹지 못하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검색하다가 우연찮게 기점 영상을 보고 지금은 정신과 약을 끊었다라는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참 돌고 돌아서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연입니다. 어찌됐든 댓글을 이렇게 길게 적어주시고 실시간이든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할까? 뭐 해결이랄 게 있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를 하고 통하면 그게 막힌 부분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고 체했는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딱 따죠?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늘로 딱 따면 아주 새카만 피가 나오잖아요. 얹혔을 때, 체했을 때. 그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촌에는 가스명수도 잘 없어가지고 좀 얹히고 속이 답답하면은 무조건 땄죠.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똘똘똘똘똘 경상도 말로 실패꿀이라고 해요. 실패꿀이 가져온나? 실패 가져온나 해서 손 요렇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요렇게 해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요렇게 탁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콧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독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기름 많은데 그 머리카락에 계속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소독약이 있나? 그게 뭔지 모르지만 민간요법이겠지만 이렇게 탁 따면 따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착 짜내면은 그 검정색 피가 탁 나와요.
그러면 이제 휴지로 닦아내고 양쪽도 따보고. 기억나세요? 그거? 내 사랑 율님께서는 저는 무대에서 연주할 때 불안과 공황으로 연주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앞으로 11년은 연주해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더 힘이 드네요. 채화님 명상으로 조금씩 잘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주나 가수들이나 뭐 연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대가 두려워요. 저도 지금 노래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무대는 항상 설레는 곳이에요. 물론 떨리고 그런 건 없는데, 이미자 선생님, 심수봉 선생님 같은 분들도 무대에 설 때 아직까지 떨린다 그러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기간을 떠나서 항상 무대라는 곳은 설레고 떨리는 거예요. 그 떨린다는 것을 떨린다, 두렵다 생각하지 말고 약간 설레네, 내 마음이 살짝 설레는구나,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자꾸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그 감정이 더 커져요. 감정은 눈덩이와 같아서 계속해서 굴리면 굴릴수록 그 눈덩이의 감정이 더 커져요. 감정 눈덩이가 더 커진다니까. 불안 눈덩이가 더 커지고. 근데 설렌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은 설레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연애 초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설레죠. 그런 것처럼 설레는 마음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무대가 항상 설레. 저도 아직까지 무대가 설레는데요. 무대가 좋아요. 마음의 속 강연하면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무대 위에 뒤에서 딱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시간이 딱 다가오면은 아주 설렙니다.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물론 그전에는 떨리는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바뀌고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무난하게 흘러가는 일상과 같다면 무대에 대한 그런 감흥이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설렘은 저에게 더 엔돌핀처럼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떨리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걸 불안하다, 우울하다, 나쁘다라고 보지 말고 오늘 이 감정이 내 감정 중에서 설레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다음부터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쉽진 않겠지만 계속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다음에도 그런 무대가 되면 나 참 설레는구나, 오늘도 여전히 설레겠지라고 미리 감정을 예측하게 됩니다. 미리 감정을 예측하면 그 감정이 좀 누그러뜨려져요. 대비하는 마음이 자꾸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무대는 설레는 곳이야 라고 마음을 자꾸 먹고 습관화하다 보면 그냥 무대는 설레는 곳,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곳, 나의 세로토닌,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곳,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장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마음의 숲 강연이나 제가 노래하는 그런 공연장에 섰을 때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명상을 하다 보니까 말도 별로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에 갔다가 바다에 갔다가 집에 있으나 감정의 여동이 별로 없어요. 기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거의. 좋아도 그만, 뭐 나빠도 그만,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만, 또 사건이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무난하다 보니까 어떤 감정에 대한 그런 기복이 별로 없죠. 목석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노래를 한다든가, 노래할 때 제가 참 기분이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거든요. 에너지가 돌고, 좋은 노래 들을 때도 그렇고 부를 때도 그렇고 또 봉사할 때도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대에 서든가 이럴 때, 강연을 하든가 이럴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의 세포가 살아있구나, 내 감정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자꾸 내다보면 앞으로 오랫동안 11년 동안 무대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감정들이 점점 커져서 한 3, 4년 후면 무대가 기다려질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더 살아있게 만드는 에너지의 장소가 될 겁니다. 꼭 한번 무대는 두려운 곳이 아니라 설레는 장소다라고 마인드를
체인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날님은 저는 요즘 사업장이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널뛰기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해도 힘이 듭니다. 이 마음 조금 달래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방송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곰곰이. 그러면 마음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이 월요일입니다. 월, 화,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최소한 10번만 들으세요. 오늘이 처음 듣는다면. 기분 좋은 날님은 이 방송을 항상 들을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불안할 때마다 이 방송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사연들이 항상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비슷한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내 삶의 흐름과 이 세상의 흐름이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구나. 다 힘들구나. 다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는 감정들이 좀 달라져요. 저 사람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의 위로가 좀 됩니다. 그게 큰 힘이 돼요. 나 혼자만 고통스럽고, 나 혼자만 죽을 것 같고, 나 혼자만 가난한 것 같고, 나 혼자만 일이 꼬인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할 때거든. 우리가 군대 가서 참 힘들잖아요. 군대 훈련 받을 때 남자분들 참 힘들단 말이에요. 훈련병으로 있을 때. 근데 옆에 전우가 있고 같이 동반하는 사람,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훈련병 시절 인연을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어요. 행군 같은 거 갈 때도 정말 힘들단 말이죠. 몇십 킬로씩 걸어가니까 하루 종일. 그때 친구가 옆에 있고 같이 조금이나마 눈빛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이 완료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송 자체가 꼭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인생의 삶에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면 삶이란 게 다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내 인생도 그렇고 저 사람 인생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구나. 다 죽고 사는 일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이다 보면 내 고통이 조금 분담이 됩니다. 서로 나누어져요. 슬픔은 나누어지고 기쁨도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꼭 본인의 삶을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함께 조금씩 타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오늘 질문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 연결된 방법이라고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일체계고인 거예요. 그래서 고해의 바다,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이렇게 배우는 행복감도 있어요. 내 인생만 이렇다, 나만 괴롭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루에 12번 자살 생각한다. 그러면 그 생각밖에 안 일어나.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최원쌤 방송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각의 방식도 있겠구나. 약간 터닝포인트 해보자. 그래, 힘들 때마다 월, 화, 목 방송 한번 들어보자. 설거지 하면서도 틀어놓으면 되지 뭐. 듣다 보면 바뀐다니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바뀐다니까. 그러면 어느새 그 괴롭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본인은 그만큼의 나이테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